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권혜웅 목사입니다. 강의 주제 다 아시죠? 엠파시라는 단어인데요. 엠파시는 공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공감하는 것과 또 공감에 따른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공감과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좀 적용시켜서 사례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목회가 필수적인 부분들이 이제 성도들이 찾아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듣고 또 그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좀 듣고 나서 공감하는 데 따른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의 작용은 그때 삶을 돌봐주고 함께 아파하고 문제를 공감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결하는 과정이라면, 반작용은 그 공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감 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피로에 따른 목회자의 소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다룰 텐데, 시간이 사실 50분이어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만 이렇게 적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적인을 하자면 먼저 공감은 엠파시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파시라는 부분인데, 흔히 번역되기를 연민,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심파시라는 단어는 공감과 비슷한 단어인데 구분이 되어집니다. 공감은 좀 더 복합적인 차원이 있고, 심파시는 좀 단일한 차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심파시는 말 그대로 좀 측은하게 느끼고 연민하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감정이라면, 공감은 좀 복잡한 다차원적인 측면이 있는데, 한 가지 차원은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인지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맥락적인 차원, 세 가지 차원으로 공감을 좀 복합적으로 학계에서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이 세 차원의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차원에서 뭔가를 돌보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개 이제 공감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엠파시를 심파시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 넘기셔도 됩니다. 그 심파시로 이해하는 건데, 단순히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을 흘려주는 것, 아니면 정서적으로 그냥 관여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 이 정도인데, 그거는 공감의 어떤 첫 번째 단계는 좀 표면적인 차원이고, 이 두 가지 차원, 아까 말씀드린 인적인 차원과 또 거시적인 맥락의 차원까지 나가야 공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또 용어 정의를 하자면은, 하나의 용어는 내가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모셔널, 그러니까 감정적인 컨테이전, 전염이다. 정서가 전염되는 형태를 공감의 형태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인 공감에서. 그러니까 이모셔널 컨테이전이라고 하면은 내 감정이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그 슬픈 감정이 나에게 딱 전이돼서 느끼는 것을 컨테이전, 옮겨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정서적인 공감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정서 대리 경험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슬픈 사건들을 대리 경험한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지만 공감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애사적인 이야기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전이되어서 그게 비카리오스라고 하는데, 본인에게 느끼는 똑같은 경험, 대리 경험, 2차적인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대리 경험을 이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은 대리 외상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이제 찾아오는 성도들이 엄청난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정서가 컨테이전 되고, 그러니까 전염되고, 나에게 다가오고, 비카리어스 되는데, 대리적으로 그들의 그 엄청난 사건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컨더리 트라우마라고 해서 2차 외상,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 공감의 정서적인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린다는 하나는 공감과 심파시와 엠파시를 구분해라. 공감은 좀 다차원적이다.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에는 비카리어스, 대리적인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컨테이전 경험, 전염된다.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야
제 강의를 좀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어 정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아돌프 아이만 나치 전범 그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 1961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정의의 집에서 이제 나치 전범에 관한 재판들이 공개 재판이 열려요. 그래서 기소 항목이 이 사람에 대한 기소 항목이 살인죄, 전범죄, 뭐 다양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15가지 제목으로 기소를 붙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주범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그래서 평범한 이제 어디 외딴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이웃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아주 착하고 성실한 가장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태인들이 끝까지 전쟁의 주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냈거든요. 그래서 잡아냈는데 이웃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아니라고 되게 자상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공개 재판하는데 상당한 논란을 일으킵니다. 논란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진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묻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진술 속에서 이런 진술을 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음성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울리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이 사람이 한 명도 나는 유태인을 죽이지 않았고 나는 착실한 가정의 남편이자 그리고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한 일은 독일이 정한 법에 준수해서 내가 책임을 다했을 뿐이지 만약 내가 독일이 정한 법에서 맡은 직무를 책임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독일 내에서의 나는 그야말로 배임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무원이고 거기에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그걸 불행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왜 살인죄에 해당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맡은 직무를 게을리했다라면 그게 뭐가 죄가 되냐? 그리고 나는 내 책임을 다했을 뿐이다. 내 나라에 정한 법에서 나는 전쟁에 대한 최선의 역할, 직무를 다했을 뿐이다. 어떻게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만이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보통 이제 제가 물어보면 강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무죄라는 의견도 있고 유죄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자신의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직무에 따라서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어떻게 유죄냐 이런 논리입니다. 되게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우리가 영화로도 나왔죠.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인데 오스카 쉰들러는 아주 영리하고 스마트한 사업가였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군수 사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기를 생산해가지고 독일에 납품을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굴지의 사업가로 이렇게 등극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어느 날 그 유태인들이 끌려가는 모습 그리고 처참하게 살해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채산성이 없는 고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 단위로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인원이 아니라 그 공장에 필요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수를 고용하면서 이제 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채산성이 없다 보니까 노동력도 정확하게 숙련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불량품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오스카의 공장은 멈추게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영화에서의 대사인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이제 반지는 그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유태인들이 이빨에 금리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반지를 주는데 이 반지를 보면서 흐느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냐면 이 아돌프 아이만과 그리고 오스카 쉰들러가 동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이었고 그 두 사람의 삶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달랐을까?
이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누군가를 학살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고 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남아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차이를 이 두 사람이 타인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그 두 사람이 가졌던 엠파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죠.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은 말하기의 무능을 낳고 행동의 무능을 낳는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공감을 하나의 인간의 지적인 영역에서 역량이라고 할 때 공감 역량이 부재한 사람은 무능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감 능력의 부재는 공감 능력은 다중지능 안에서 관계에 관한 영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그럼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반목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를 따지고 보면 아이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처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600몇 명이라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무능함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 오늘날 현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타인 네트워크로 살아가잖아요. 소셜 네트워킹 안에 있었고 또 모든 일들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타인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자기만이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혹은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한나 아렌트의 말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비극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립되었다. 타인과 관계 맺는 어떤 상황 속에서 고립되고 또 누군가를 정말 진정한 친구로 사귈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도태되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공감이 사라졌을 때, 독일 사회에서는 사실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독일 교회라던가 개신교라던가 많은 지성인들이 침묵을 했죠. 그거는 그 사회를 바라보는 그 사회 안에서의 공감이 부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독일 사회에서의 그런 타인의 아픔과 처지를 생각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전체가 침묵했다. 독일 사회 전체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사회에서 우리 사회적인 불행,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불평등, 사회적인 배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러니까 공감이 부재된 사회라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타인에 대한 공감의 부재는 이 극단적으로 노예제도나 홀로코스트 이러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량 학살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서 공감이 없다면 뭐 최근에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보면은 누가 죽어가는데도 손도 못 대 그냥 다 무관심하게 가잖아요. 사회가 병들고 있는 물론 뭐 꼭 중국을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사회적인 불행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지 않다면 그 불행은 어때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대규모로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이 확대된 결과 60년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 같은 반사회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을 학살하겠다라는 히틀러의 그 계략이 왜 통했을까? 공감 능력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도화된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살인 기계로 이용했던 아이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재해서 생기는 것을 그 사회가 만들어낸 총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을 이제 그릭이라는 사람은 공감이 부재된 사회, 이 사회를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다. 왜냐면 다 그렇게 냉소적이고 톱밥처럼 쓸쓸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하나의 가치규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당연히 유태인들은 죽어야 될 사람이고 못쓸 놈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고 저렇게 취급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들이 어떤 삶의 양식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된 거죠. 결국 그랬을 때 그것은 공감의 부재가 되었고 그 사회의 양식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뭐 희생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공감 능력에 대한 부재를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거대한 이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개인의 능력의 차원에서 공감의 부재를 이제 살펴보면은 넘겨주시죠. 살펴보면은 집단 따돌림이나 아동 학대, 부부 사이의 구타, 묻지마 살인, 성범죄, 냉소주의 이러한 문제들이 만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의 부재는 개인의 인성, 퍼스널리티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반사회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어떤 결과, 그러니까 영향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아동학대의 공감 부재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게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다수의 표본을 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공감이라는 변수가 집단 따돌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이 선행 요인이 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 요인이 되고 부부 사이에서의 구타, 부부 사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부부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의 부재가 다 선행 요인으로 이러한 결과 요인, 부부 사이의 구타라던가 묻지마 살인이라던가 성범죄라던가 냉소주의 뭐 이런 것도 반사회적인 영향에 나타난다.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부재된 사회뿐만 아니라 공감이 부재된 인간 자체는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병들은 아주 심각한 형태에 있다. 그래서 공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공감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이제 공감을 정의하자면 미러 뉴런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울 신경 세포. 그래서 본질적으로 인간의 내재된 능력으로 공감을 정의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철리티라는 사람이 대규모 표본을 가지고 실험 연구를 하는데 일단 사람을 가지고 실험 연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정류 대상으로 합니다. 보고 듣고 이런 만지고 이런 방식이 비슷한 것을 영정류를 하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했더니 이제 인간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울신경세포, 그러니까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신경세포 안에 반영하는 또 세포의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 타인의 정서를 반응하는 능력, 미러링하는 세포가 우리 뇌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느끼려고 하고 또 본질적으로 감각하려는 어떤 감각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라는 공감 능력이 생물학적으로는 인간하면 인간의 DNA 안에 세포 안에 그러한 반응하는 세포가 미러링하는 세포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원숭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카크는 영정류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제 표정을 따라하는 거죠. 그건 왜 따라할까? 모방하는 건데 모방 이전에 그 사람의 이제 정서를 미러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실험에서는 슬픈 일을 당하고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반응적으로 슬픈 감정이 미러링 돼서 이 정서가 올라온다고 표현하는데 그 원인은 바로 이 미러링 뉴런 때문이다. 보통 이제 미러를 빼고 뉴런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감하는 어떤 반응들이 생물학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자연과학에서는 이미 이걸 정서 있는 영역으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 영역으로 들어와서 공감 영역을 정의하자면은 목회 상담에서 이제 공감을 살펴보면 로저스라는 사람이 이제 목회 상담에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감에 대해서 상담하고 가져와서 상담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목회 상담에서. 로저스의 정의에 따르면은 공감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인의 정서를 느끼며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개념이 한 4가지 개념이 들어간 정의입니다. 일단은 공감은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니까 내 정서를 객관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내 감정을 지키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러링 하면서
내가 반응하는, 느끼는 거죠. 느끼긴 느끼는데 내 감정이 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미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타자의 정서를 느낀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유지하면서 타자의 정서도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공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이 사람은 슬프구나, 나도 슬프구나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슬픈 것이 내게 전이되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슬픈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이해 차원, 익스플레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감이 일어났다는 것은 쉐어링 됐다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내가 슬픈 것이 전해지고 그 슬픈 거에 반응한 것을 이 사람이 알아차는 거죠. 이 공유가 일어난 상태,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상호작용한 것 자체가 공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타인의 정서를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쉐어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목회 영역에서 상담입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목회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님들이 찾아왔는데 성도님들이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삶의 이야기에 함벌 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정서와 문제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삶의 문제의 이야기들을 공유해주는 차원으로 우리가 상담하고 공감한다. 성도들을 공감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것이 정서적인 전형과 대리적인 정서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정서적인 전형, 컨테이전 되는 것과 비카리어스 되는 부분인데 이 정서적인 전염은 슬픈 상황을 대리로 겪거나 슬픈 정서가 전염된 어떤 정서적인 결과라고 쉘러가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는 전염 그대로 그 슬픈 정서가 들어오고 또 슬픈 상황을 대리로 겪는 일들은 공감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공감할 때는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슬픈 정서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또 대리로 겪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서적인 차원이어서 심파시와 같다, 연민 차원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 이런 정서들이 아무래도 들어오게 되면 그 성도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눈물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서적인 공감의 결과인데 공감이 거기까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심파시에 불과한 거죠. 엠파시라고 내가 구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목회자는 목회 실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마 성도를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은 사실 낯선 타자와의 만남이죠. 그래서 뭐 어떤 교보문고에 광화문 교보문고에 딱 갔더니 플랜카드 큰 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써진 걸 봤어요. 그때 공감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성도를 상담할 때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꼬집어 놓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문제,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라든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성도를 영적인 돌봄, 케어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생의 문제가 그들을 괴롭혀 왔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진정으로 공감할 때 서로의 상호의 장이 열린다. 그 상호의 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임재하고 그 상호의 서로의 배려 속에서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제.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왜냐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고 목회자가 목양적으로 도우면서 함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헤쳐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연대감이 생기고 그 연대감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동역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의 진정한 공감적인 상담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정서적으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인지적인 차원과 이해 차원과 그리고 맥락적인 차원까지 나아가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에 함께 공간이, 관계라는 공간이 열리고 신뢰라는 공간이 열리고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정말 사랑이라는 열린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열린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겠죠.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믿고 그런 관계의 장이 열린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실천에서의 공감 과정을 좀 차근차근 우리가 이해해 보자면, 성도와의 신앙적인 공감적인 소통을 하면서 성도의 문제를 느끼고 이해하는 과정이 첫 번째 정서적인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개입 방법을 공유하는 것.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합니까? 인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왜?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개입의 뜻을 찾고 있을까? 어떤 문제를 찾고 있을까라는 것들은 우리의 이해 차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혹은 그 성도를 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도의 어떤 문제에 대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는 정서적인 어떤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 차원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방법을 공유하고 다양한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어떤 방법들이 겠죠.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만드신 어떤 자원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찾아내서 그러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물적인 토대가 되는 신앙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신앙적인 실천에서의 공감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단순히 그냥 슬퍼시 그냥 울어주는, 그냥 아파하는, 연민하는, 뭔가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데 공감의 특성으로 제가 제시하는 게 로저스의 정의는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타인의 정서를 느끼고 이해하고 공유하고 쉐어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도움의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공감의 어떤 역동적인 측면입니다. 공감은 정서적인 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 이해하는 측면, 그리고 행위, 도움의 행위까지. 그러니까 돕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목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잘 안 하면서 사실 이게 상습적으로 우리가 입에 붙는 인사처럼. 근데 그거는 공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에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픔을 느끼고 문제를 들었을 때, 목회적인 상담을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면은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영혼과 그리고 마음과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이 영육혼으로 나누면 영적인 것과 이 정신적인 것, 마음과 그들의 물적인 토대, 이것까지도 우리가 좀 변화시키려는 노력, 함께 노력해가는 과정이 진정한 공감의 과정이고 우리 목회의 영역에서 필수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대상으로 우리가 말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정말 한 영혼을 찾아왔을 때 그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정말 1000명 잃은 양을 내버려두고 그 한 영을 돌보러 찾으러 가셨던 주님, 그 잃은 양을 정말 내가 찾았을 때 잃은 양이 최선을 다했을 때 나머지 99마리 양은 나도 저렇게 길을 잃어버렸어, 넘어졌을 때 나도 돌봐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99마리의 양이 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합류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동지가 찾아. 그러면서 교회도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그 차원까지 좀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볼 텐데, 이제 목회 실천의 사례인데 많이 찾아보려고 하다가 제가 좀 바꿨어요. 제 경험을 좀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한 성도와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무게에 공감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장애를 자녀로 둔
부모가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기 위한 사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적잖아요. 장애인 시설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다 해서 막 반대하는 그러한 민비 현상도 있는 사회이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든 교육이나 어떤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거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편견에 대한 시선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서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조차도 이게 거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이제 인생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이런 것들 가슴에 있는 거를 막 쏟아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정말 새벽을 깨우리소다 생각하면서 새벽마다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를 상담을 이어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전도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어요? 나의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제 신뢰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공감한다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야. 너무.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쓰고 공감하고 도움을 제공하고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 서운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이가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하지? 그거가 바로 우리가 세컨더리 트라우마, 대리적 정서 경험이 너무 과도하게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황으로 내가 빠져버려서 그걸 안 느껴도 될 서운함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어.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거를 내가 들었다고 해서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내 감정의 거리가 거기에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서운함으로 확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그분 볼 때 내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 힘들어. 괴로운 거예요. 그분은 매일 힘든 것을 호소하고 아프고 뭐 이런 인생의 문제들 계속 얘기하는데 들을 때마다 막 내가 괴로워. 내가 막 고갈돼. 내가 힘든 거예요. 어쨌든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마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내 상황을 알아요? 당신이 이 말은 뭐 쉬운 말로 하자면 당신이 나를 알아. 그러면서 내가 힘든 거 알아? 겪어봤어? 공감해봤어 진정으로? 뭐 이런 얘기니까 한다고 했는데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새벽 기도까지 새벽을 깨우는 이름 첫 번째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 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을 다해 공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요? 공감하는데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좀 더 차원으로 공감의 차원으로 더 나갔으면 좋겠다. 이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서 컨테이전이 일어난 전염된 부분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내가 그대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당연한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 부정적인 감정에 나를 빼앗기지 말고 좀 더 이해 차원으로 나아가면 좀 다른 결과들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타인을 위한 눈물은 정서적인 공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아파하고 새벽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첫 번째가 정서적인 공감의 차원인데 이 차원을 좀 넘어서 인지적인 차원으로 그 공감의 차원으로 전사님 나가시죠.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만큼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또 많은 부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의 시각으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그 상황을 했으면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분은 좀 더 그럼 내 감정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위해서 타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정말 가식적으로 보일 수 있죠. 사람들 내가 공감하는데 정말 가식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문제에 경험한 사람들은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고 부정적인 정서에 눌려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함께 울어준다고 해서 그거를 100% 나를 돕는다, 내 감정을 느꼈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삶의 맥락들이 있고, 또 무슨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를 받고 배반을 당하고, 그렇죠? 고통을 경험해왔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 전도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그냥 잠시 울어주고 중보기도 해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100%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만큼 상처가 깊구나.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나를 알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깊구나. 혹은 그런 맥락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 한 사람을 정말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공감의 이해적인, 인지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배경과 어떤 삶의 내용들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들이 정서적인 공감, 정서적인 전형, 이런 대리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 다음에 반드시 이해 차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 이해 차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깊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애틋한 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상황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이해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 아, 전도사님 저에게 그런 말을 했지만 그만큼 힘드시구나 하면서 다시 다독거리면서 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의 이해적인 차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한다라고 했을 때 공감을 정서적인 차원에서만 하지 않는다. 정서적인 차원에서 공감할 때 우리는 쉽게 공감의 한계에 빠지게 되고, 또 내가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정서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공감했다,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 제가 얘기했던 인지적인 차원의 과정에서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해라 하는데, 이 인지적인 차원, 이해 차원은 시간이라는 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그냥 단면을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을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겪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회적인 상담하고 공감할 때 정말 공감을 완전히 그 사람의 또 삶의 내용을, 그 사람의 문제를 공감했다는 것은 많은 상담의 결과로, 많은 만남의 결과로 오래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귐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진다. 시간성을 고려해야 시간이라는 변수를. 그것도 오래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것, 시간은 진정성을 또 동반하게 됩니다. 왜? 포도주처럼 말이에요. 포도주가 오래되면 좀 숙성되고 좋은 맛을 나죠. 친구와 포도주는 같은 겁니다. 왜 좋은 친구, 오래된 친구가 좋습니까? 이해하거든요. 딱 보면, 불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이해하거든요. 내가 이거 하는 거, 눈빛만 봐도, 쟤 뭐 먹고 싶구나. 저기, 데리고 가야겠다. 이게 딱 되거든요. 이게 시간이라는 것들이 벌써 이해 차원으로 들어오고, 완전히 죽이 잘 맞는다는 공간의 차원으로 확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상담할 때 단기 상담이 아닌 오래 두고서 그들을 이해하고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귐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시간성. 그리고 그 시간성은 진정성을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그들에 대한 마음을 열고 다치지 않고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했을 때 그것을 시간성을 두고서 저 상처 주는 말을 했더라도 오래 한번 그들에 대해서 사귐을 가져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노력들, 오래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받아주네, 일관된 태도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네, 여전히 마음을 열어주시네. 그럼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진정성이라는 정말 그 신의라는 것들, 그게 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서 목사님 뭐죠? 진정성, 신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감의 차원에서 또 하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거, 함께 울어주는 거. 그리고 인지적인 차원, 인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성, 진정성 이런 거 다 고려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공감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아까 거시적인 맥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소셜 엠파시입니다. 사회적 공감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인 공감은 인지적인 차원과 정서적인 차원을 좀 넘어서 중첩되어 있지만 좀 넘어서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그 전도사님이 성도님을 좀 위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 차원, 인지적인 차원까지 좀 이해해 보라라고 제가 조언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이라는 사람의 편견, 사회적인 편견, 그들을 대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도움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그들을 지원하는 어떤 제도적인 차원이 충분한지, 이것까지 좀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우리 사회에 얼마큼 있는지, 얼마큼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들을 위한 어떤 다양한 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는지, 거기에 사회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배제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이해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떤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낙태를 경험한 사람이라던가,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때 이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좀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도움을 받고 막 술을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저렇게 저소득층의 가정이 되고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과정들, 사회적인 어떤 맥락들을, 거시적인 사회적인 환경들을 들여다볼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렵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에서 봤을 때, 사회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낙인 찍기 쉽잖아요. 좀 무능력하고 또 게으르고 또 실패의 결과가 그 개인의 책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 사회에서 한 사람의 그 실패와 무능력과 빈곤한 상황이라든가 또 그런 것은 그 한 사람의 게을름이나 이런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차원이 더 큽니다. 한 사회에서 빈곤한 상황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회 구조적인 맥락 속에서 거기에 그물덫에 걸려가지고 호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 대물림되거나 어떤 빈곤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런 상황들, 사회적인 맥락들을 살펴보아야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좀 무기력했다고 실패하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수급비를 받는다고, 생계비를 받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능력하거나 실패자거나 낙오자라는 맥락, 편견으로 보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좀 거시적인 맥락 안에서 그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르게 정말 다른 차원의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 연민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적인 모습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완전한 어떤 공감을 하게 될 때 서로의 관계의 지평, 신뢰라는 관계의 지평과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의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함께 기도해 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단초도 허락해 주시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매듭도 방법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고, 함께 공감하는 것은 서로 손을 맞잡고 서로 시간성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는 차원, 그것이 바로 공감의 차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례를 좀 준비했었는데 그 다른 사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례 한 가지로 좀 강의를 마치고 다른 사례 하나는 제가 하나를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좀 대신할까 합니다. 다른 사례 하나는 코디펜던스라고 해서 공동의존자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하되 그 공감이 어떤 단일한 차원에서 머물렀을 때에 타인을 도우면서 자신이 망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두 주체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그 두 주체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데 그 사람 돕다가 내가 망가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감은 어때요? 감정적인 관여를 하되 객관적인 거리를 둔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충분히 채워가지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선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듯 내 몸을 같이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이고 뭐 선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하자면 멜로디 비에티가 쓴 책인데 여러분이 이 책입니다. 공동우전자 더 이상은 없다. 코어 디펜던스 노머이라는 책인데 멜로디 비에티가 썼습니다. 되게 신앙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들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알코올릭이라든가 중독, 도박 중독 이러한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러한 사람들에게 권유되고 있는 책입니다. 같이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망가지거든요. 같이 회복되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공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강의를 정리하면서 얼마 전에 그 송도에 있는 꽃마름인가 그런 카페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좋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나눠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카페 꽃마에 있는 글귀입니다. 나는 오로지 내 안에 저절로 우러나온 것에 따라 살아가려 했을 뿐 그것이 어째서 그리 어려웠을까. 내 안에서 우러나온 것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상대방을 만나면서 이게 왜곡되고 또 내가 느끼는 감정의 부분들이 전염되거나 컨테이전 되는데 이거를 이해의 차원으로 좀 더 거시적인 맥락의 차원으로 좀 확대해 보면 다른 이해의 지평과 감정의 차원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앨리스 멀로가 이야기한 얘기, 사람들은 말한다. 어떤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혹은 우리 자신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용서한다. 언제나 그런다. 어떤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페 콤마인가 송도 어디 가보십시오. 지타워 옆인데 한 일주일 전에 저희 집사람을 갔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나름대로 마지막 말로 이렇게 공유하는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